이민아? 아, 그 인사팀 신입? 천박하게 로비 한복판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그 양아 빠진 들꽃 호텔을 시세 2배나 주고 샀다지 뭐니? 호구도 그런 호구가 없어 정말. 나 좀 살려줘. 고선영, 이 옆편 내야 당장 나와. 다 죽여버릴 거야. 여기 다 불태워버릴 거라고.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수신상태 양호입니다. 오늘도 수신상태 양호합니다. 계시는 곳까지 잘 들리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답해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성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환대하기 위해 지어진 성, 그리고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서기 위해 세워진 성. 여기 한강변에 우뚝 솟은 골드 팰리스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금빛으로 치장된 로비는 화려하지만 그곳을 채우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오늘 이 성의 견고한 성벽 안으로 한 여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이민아, 32살. 스위스의 명문 호텔 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력서에는 그 흔한 경력 한 줄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신입사원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그녀는 가장 낮은 곳, 인사팀의 막내로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녀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신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일군 재산으로 인수하려는 이 호텔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죠. 인사팀에 입사한 미나가 가장 먼저 마주한 것은 따뜻한 환영의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날카로운 파편처럼 날아와 꽂히는 질투와 의심의 눈초리였죠. 미나의 이력서를 검토하던 팀장의 눈동자가 격하게 흔들립니다. 로잔 호텔스쿨 수석 졸업. 호텔리어들에게는 성지이자 꿈의 학교라 불리는 그곳의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팀장은 서류를 챙겨들고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부사장실로 뛰어 올라갑니다. 부사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안진주가 신경질적으로 서류를 낚아챕니다. 이민아,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낸 이력서야? 로잔 수석? 기가 차서 정말. 이런 애가 왜 우리 호텔 인사팀 신입으로 기어들어와? 목적이 뭐야? 스파이라도 돼? 아니면 나보라고 시위하는 거야? 안진주 부사장. 그녀는 골드 팰리스의 실질적인 권력자이자 오유선 사장의 금지옥엽 외동딸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으로 도배하고 있지만 그녀의 내면은 늘 알 수 없는 불안으로 요동칩니다. 사실 그녀가 내세우는 뉴욕대 경영학 박사라는 타이틀은 거액의 기부금으로 맞바꾼 껍데기에 불과하니까요. 10년 전 뉴욕의 한 어두운 사무실. 진주는 거액의 달러 뭉치를 건네며 대리 시험과 논문 대피를 의뢰했습니다. 남들은 밤을 새워 공부할 때 그녀는 부모의 돈으로 가짜 학위를 쇼핑했죠. 누군가 진실을 물어올 때마다 그녀는 더 화려한 명품으로 자신을 감췄고 더 날카로운 갑질로 상대의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낍니다. 안진주에게 이민아는 채용해야 할 인재가 아니라 자신의 치부를 들춰낼지도 모르는 시한폭탄이었습니다. 로잔 수석? 수석이면 다야?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이 뭐라고 감히 내 앞에서. 찍찍.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종이 찢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웁니다. 미나의 노력이 담긴 이력서는 순식간에 하얀 가루처럼 바닥으로 흩어집니다. 하지만 이력서를 찢는다고 해서 미나의 실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안진주는 바닥에 떨어진 종이 조각을 구두굽으로 잔인하게 짓밟습니다. 마치 미나의 인생을 지식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이 팀장, 똑바로 들어. 오늘부터 인사팀 업무만 시키지 마.
가장 지저분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모욕적인 일부터 던져줘. 이 바닥이 학벌로 버티는 곳이 아니라는 걸 뼛속까지 새겨주라고. 로잔 수석? 웃기지도 않아. 내 눈앞에서 그 잘난 자존심이 어떻게 으깨지는지 내가 똑똑히 지켜볼 테니까. 자신보다 어른인 팀장이 자신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쫓기듯 나가자 안진주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완벽하게 메이크업된 얼굴 위로 순간적인 경련이입니다. 미나의 완벽한 이력서가 자신의 가짜 박사 학위를 비웃는 환청이 들리는 듯합니다. 누군가의 재능이 누군가에게는 공포가 되는 순간 안진주의 질투는 이미 이성을 잃고 광기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보통 부사장이 신입사원의 자리까지 직접 찾아오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안진주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견고한 가짜 성벽을 흔들지도 모를 진짜의 등장을 확인해야만 했으니까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안진주의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신경질적으로 때립니다. 타자기 소리가 멈추고 인사팀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일어납니다. 안진주의 시선은 오직 한 곳, 창가 구석에 앉은 신입사원 이민아에게 고정됩니다. 진주는 팔짱을 끼고 미나의 책상 앞에 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봅니다. 이민아가 누구지? 아, 거기 있었네. 미나는 수수한 정장 차림에 화장기 없는 얼굴로 일어섭니다. 하지만 안진주는 불쾌함을 느낍니다. 굽실거려야 할 신입사원의 눈빛이 지나치게 맑고 단단했기 때문입니다. 안진주는 미나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명패를 손가락 끝으로 툭툭 건드리며 비릿한 미소를 짓습니다. 이민아 씨, 이력서 보니까 공부만 아주 지독하게 한 모양인데. 로잔 수석? 대단하네. 근데 어쩌나 우리 호텔은 머리 좋은 애들 장기판이 아니거든. 여기는 위에서 까라면 까는 곳이지 그 잘난 학위 나부랭이로 대접받는 곳이 아니야. 알겠어? 네, 부사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제가 배운 호텔 경영의 기본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니 이곳 인사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최선을 다해 듣고 배우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본다는 미나의 말은 정중했지만 안진주의 귀에는 날카로운 송곳처럼 박힙니다. 자신의 가짜 학벌 뒤에 숨겨진 추악한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안진주의 미간이 흉하게 꿈틀거립니다. 안진주는 미나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미나의 코끝을 찌릅니다. 그래, 그 기계가 언제까지 가는지 한번 지켜보지. 내가 이민아 씨를 위해 아주 특별한 커리큘럼을 준비해뒀거든. 기대해도 좋아. 아마 며칠 안 가서 그 고매한 호텔 경영 철학이라는 게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스스로 깨닫게 될 테니까. 안진주는 비웃음을 남긴 채 뒤돌아 나갑니다. 그녀의 뒷모습에는 승리자의 오만이 가득했지만 사무실에 남겨진 직원들은 직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사냥감을 향한 포식자의 잔인한 경고였다는 것을요. 미나는 안진주가 휩쓸고 간 자리를 냉철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두려움이 많은 사람은 말에 가시가 돋는 법이죠. 부사장님, 당신이 세운 그 가짜 성이 얼마나 허술한지 제가 곧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미나는 다시 자리에 앉아 서류를 집어듭니다. 폭풍전야와 같은 고요함 속에 골드 팰리스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고된 입사 첫날. 업무를 마치고 로비로 나오는 미나의 얼굴에 비로소 작은 미소가 번집니다. 온종일 안진주의 가시 돋친 말과 주변의 차가운 시선을 견뎌낸 그녀에게 저 멀리 서 있는 익숙한 실루엣은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진영현. 미나의 약혼자이자 그녀가 가진 꿈의 가치를 누구보다 깊이 이해해주는 든든한 조력자입니다. 그는 미나의 첫 출근을 축하하기 위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보랏빛 수국, 꽃다발을 가슴에 품고 서 있었습니다. 미나야, 첫 출근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여기 우리 미나 닮은 예쁜 꽃이야. 두 사람이 마주보고 웃음을 나누는 그 찰나의 평화. 하지만 그 소박한 행복은 로비를 가로지르는 날카로운 구두 소리와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명품 가방을 신경질적으로 휘두르며 지나가던 안진주가 두 사람 앞에 멈춰 섭니다. 그녀의 미간이 흉측하게 일그러집니다. 이봐요. 거기 잡상인.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그딴 꽃 따위를 들고 서 있어? 보안팀 안 불러? 로비 물 흐리게 아무나 들여보내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아, 실례했습니다. 저는 그저 인사팀 이민아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민아? 아, 그 인사팀 신입? 하, 유유상종이라더니 정말 수준 알만하네. 이봐요, 데리러 온 사람 꼴 좀 보라고. 여기가 동네 시장 바닥인 줄 알아? 이민아 씨, 이런 사람 부를 거면 호텔 뒷문 구석에서 만나든가 아예 근처에 얼씬도 못하게 해. 우리 호텔 이미지 실추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천박하게 로비 한복판에서 이게 무슨 짓이야? 안진주의 입에서 천박하다는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영현의 눈빛이 순식간에 가라앉습니다. 그는 당황함에 어쩔 줄 모르는 미나를 자신의 뒤로 조용히 밀어넣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그의 얼굴에 서늘한 그림자가 드리웁니다. 영현은 안진주를 쏘아보는 대신 바닥에 떨어진 수국잎 하나를 천천히 주워 올립니다. 부사장님이라고 하셨습니까? 저희가 예의를 갖춰 인사를 드렸는데 잡상인이니 수준이니 하시는 말씀은 지나치게 무례하시군요. 호텔의 이미지는 로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손님과 직원을 대하는 경영자의 엄품에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뭐? 엄품? 당신 지금 나 가르치려 들어? 일개 사원 나부랭이 남친 주제에 어디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일깨워드리는 겁니다. 부사장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그 수준이라는 거. 오늘 제가 직접 확인해 보니 참으로 흥미롭군요. 겉은 화려한 5성급인데 경영진의 마인드는 등급을 매길 수조차 없을 만큼 처참하니까요. 영현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로비의 넓은 공간을 쩡쩡 울릴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안진주는 분함에 몸을 부들부들 떨며 보안팀을 향해 삿대질을 해댑니다. 하지만 영현은 이미 차분하게 미나의 어깨를 감싸 안은 뒤였습니다. 그의 손엔 힘이 들어가 있었지만 눈빛만은 냉철했습니다. 미나야, 난 괜찮아. 이제 알 것 같네. 당신이 왜 이곳을 무너뜨려야 한다고 했는지. 저런 사람의 손에 이 아름다운 공간이 맡겨져 있다는 게 진심으로 비극이네. 이런 일 겪게 해서 미안해요. 저 여자는 영현 씨처럼 좋은 남자친구도 없을 거야. 저 성격 누가 감당해. 난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행복해요. 미나의 농담 섞인 말에 영현은 살짝 웃었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정제했습니다. 그 분노는 이제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골드 팰리스의 추악한 이면을 낱낱이 파헤칠 날카로운 칼날이 될 것입니다. 미나는 영현의 단단한 손길을 느끼며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이 오만하고 무례한 성의 주인들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고 말이죠. 미나는 고개를 숙이고 영현의 손을 잡고 서둘러 호텔을 빠져나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영현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미나는 알고 있습니다. 분노는 힘이 없다는 것을요. 그녀는 냉철하게 생각합니다. 골드 팰리스의 심장부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그리고 안진주라는 여자가 왜 저토록 사나운 개처럼 구는지 말입니다. 부사장님은 무엇이 그렇게 늘 두려운가요?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사람만이 저토록 비겁한 공격을 하는 법이죠. 미나의 눈에 골드 팰리스의 화려한 간판이 비칩니다. 이제 조사가 끝났습니다. 이 성은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진짜 사람 냄새 나는 호텔을 세울 준비가 시작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이 남에게 발을 밟히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골드 팰리스 로비에서 벌어진 그 참혹한 광경을 차 안에서 지켜보던 선영과 상혁의 심정이 바로 그랬습니다. 금지옥 옆 키운 손녀 미나가 고개를 숙이고 듬직한 사윗감 영연이 잡상인 취급을 당하며 모욕을 겪는 모습. 상혁의 손등에 푸른 힘줄이 돋아납니다. 평생을 인내하며 살아온 노신사의 인내심이 임계점에 도달한 순간이었죠. 여보, 저 집구석 그냥 둬서는 안 되겠어. 우리 애들이 저런 대접받으려고 그 고생하며 공부한 거 아니잖아. 진정하세요. 저들의 무례함은 결국 스스로를 찌르는 칼이 될 거예요. 일단 애들부터 챙깁시다. 저 차가운 성에서 빨리 꺼내줘야겠어요. 선영은 일부러 화려한 곳을 피해 조용한 한정식 집으로 아이들을 데려갔습니다. 상처 입은 마음을 달래는 데는 따뜻한 밥 한 끼만 한 보약이 없으니까요. 미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어 보였지만 영연의 굳게 담은 입술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모욕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나야, 영연아. 오늘 참 고생 많았다. 미안하다. 할미가 너희를 너무 거친 곳으로 보낸 것 같구나. 아닙니다, 할머님. 오히려 잘 됐습니다. 저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미나가 왜 그곳을 바꾸려 하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저 절대 그냥 안 넘어갑니다. 식사는 정갈하게 차려졌지만 네 사람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고급스러운 갈비찜도 명인이 담갔다는 김치도 오늘만큼은 모래알처럼 까칠하게 느껴졌죠. 선영은 결심합니다. 저 오만한 5성급 호텔의 불빛이 닿지 않는 곳,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다시 시작해보자고 말이죠. 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선영은 골드 팰리스로 돌아가는 대신 그 바로 옆에 위치한 작은 3성급 호텔, 들꽃 호텔로 차를 돌리게 합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도 발레 파킹을 해주는 직원도 없는 곳. 하지만 입구에 정성스럽게 가꿔진 화분들과 은은한 노란 조명이 묘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여보, 여기는 왜?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자고 가려고? 저 화려한 괴물 옆에서 20년을 버틴 집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체크인을 하러 들어선 로비는 낡았지만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습니다. 박화선과 장준우 부부는 늦은 밤 찾아온 손님들을 마치 오래된 친척을 맞이하듯 따뜻하게 반겼습니다. 선영이 살짝 기침을 하자 박화선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주방으로 달려갔죠. 아이고, 밤바람이 찬데 고생하셨네요. 방은 미리 따뜻하게 데워뒀어요. 혹시 시장하시진 않으세요? 저희가 저녁을 좀 늦게 먹는데 괜찮으시면 같이 한 수저 드실래요? 분명 거창한 식사를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선영은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투박한 나무 식탁 위에 차려진 것은 이른바 황후의 밥상이었습니다. 직접 캔 나물무침, 구수한 청국장, 그리고 갓 지은 가마솥밥 위에 얹어진 굴비 한 조각.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을 향한 진심이 꾹꾹 눌러 담겨 있었습니다. 참 맛있네요. 이 밥. 정말 오랜만에 먹어보는 진짜 밥이에요. 이미 배가 불렀던 선영이었지만 그녀는 그 밥 한 그릇을 깨끗이 비워냈습니다. 음식이 아니라 위로를 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상혁도 말없이 수저를 움직였습니다. 5성급 호텔의 차가운 대리석 로비에서 얼어붙었던 마음이 이 소박한 3성급 호텔의 밥상머리에서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장준우 씨가 건넨 차 한 잔을 마시며 선영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좋은 솜씨를 두고도 손님이 적은지, 옆집 골드 팰리스와는 무슨 관계인지 말입니다. 장준우 씨의 긴 한숨 섞인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20년 전이죠. 저 옆집 사장 오유선 씨가 우리 호텔 부지를 팔라고 했어요. 자기네 주차장으로 쓰겠다고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터를 팔 수 없어 거절했더니 그때부터 시작되더군요. 오유선은 비열했습니다.
들꽃 호텔 바로 옆에 거대한 5성급 호텔을 세워 일조권을 침해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넷에 들꽃 호텔에서 쥐가 나왔다거나 음식이 불결하다는 가짜 소문을 퍼뜨렸고 심지어는 들꽃 호텔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법적 분쟁을 일으켜 좁혀버렸습니다. 20년 동안 오유선은 이 작은 호텔을 고사시키기 위해 집요하게 괴롭혀왔던 겁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우리를 믿고 찾아오는 단골분들이 있는데 저 화려한 곳에서 상처받고 오는 분들이 여기 와서 쉬다 가는 걸 보면 우리가 여기서 버티는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해요. 선영의 눈빛이 다시 서늘하게 변합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깊은 경멸이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인생을 20년이나 짓밟은 인간들. 5성급이라는 간판 뒤에 숨겨진 추악한 민낯을 확인한 선영은 상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들으셨죠? 저들은 단순히 우리 손녀를 모욕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도리를 저버린 괴물들이에요. 상혁 씨, 나 마음 정했어요. 나도 갔소. 저 껍데기만 번지르르한 성을 무너뜨리는 건 우리가 해야 할 마지막 숙제인 것 같군. 어둠 속에서 골드 팰리스의 화려한 조명이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은 이제 선영의 분노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모래성에 불과했습니다. 선영은 박화선 부부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다짐합니다. 20년의 눈물을 가장 화려한 복수로 갚아주겠다고 말이죠. 세상에는 겉모습만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샹들리에의 불빛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골드 팰리스의 로비. 그곳은 누군가에게는 성공의 상징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무덤과도 같았습니다. 10년 동안 이 호텔의 온갖 꾸준히 일을 도맡아온 김지배인. 그는 호텔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직원들에게는 든든한 큰형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견고했던 나무가 맥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쉴 틈 없이 밀어붙이는 무리한 야근. 그리고 안진주 부사장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인격 모독. 그 모든 압박을 견디다 못한 김지배인의 몸은 결국 비명을 질렀습니다. 로비 한복판에서 손님들을 안내하던 그가 피를 토하며 쓰러졌을 때 호텔의 화려한 카펫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사장 오유선의 머릿속에 든 생각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었습니다. 김지배인이 구급차에 실려 이송되고 김지배인의 부인이 호텔로 허겁지겁 달려와 오유선을 보고 매달립니다. 남편을 살려달라고 제발 도와달라고 울부짖는 그 애절한 손길을 오유선은 마치 벌레라도 닿은 듯 신경질적으로 뿌리칩니다. 그녀는 수술실로 들어간 직원의 안위보다 피로 더러워진 로비 카펫의 교체 비용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아니, 이거 안 나요? 내 옷이 얼마짜린 줄 알고 어디서 손을 대. 그리고 산재?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김지배인이 평소에 몸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영업 방해를 해요? 로비 한복판에서 피를 토해? 그 광경을 본 VIP 고객들이 뭐라고 하겠냐고. 오유선의 입에서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10년을 충성해온 직원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녀에게 직원은 쓰고 버리는 소모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오늘부로 해고 통보서 작성하세요. 병간이 뭐니 질질 끌면서 월급 축낼 생각 꿈도 꾸지 말라고 해. 아, 그리고 로비 카펫 세척비랑 손님들 컴플레인 들어온 거 김지배인 퇴직금에서 공지하는 거 잊지 말고. 알겠어? 지배인의 부인이 바닥에 주저앉아 오유선의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습니다. 사장님, 저희 남편이 호텔을 위해 어떻게 일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발 한 번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라며 통곡하지만 오유선은 명품 가방이 더러워진다는 듯 거칠게 발길질하듯 뿌리칩니다. 자비? 자비는 절에 가서 찾으시고요. 여긴 비즈니스 하는 곳이에요. 무능한 사람은 도태되는 게 순리라고. 꼴 보기 싫으니까 당장 치워요. 오유선은 콧방귀를 뀌며 뒤돌아섭니다.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인간미라고는 전혀 없는 오직 돈의 냄새와 지독한 오만함만이 남았습니다. 김 지배인이 구급차에 실려간 후 인사팀 사무실은 혼란스럽습니다. 어이 팀장, 절대 김 지배인 병가 처리하지 마. 산재 처리는 생각도 하지 마. 내 성격 알지? 하지 마라고 하면 절대 하지 마. 그냥 권고사직 처리해. 알겠어? 오유선의 전화를 받은 인사팀 팀장은 말없이 허공을 응시합니다. 이민아 사원. 김 지배인 권고사직 처리해. 지금 당장. 권고사직이라뇨 팀장님? 김 지배인님은 근무 중 쓰러지신 건데요. 팀장의 미간이 찌푸려집니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미나를 쏘아보며 말합니다. 시키면 그냥 해.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미나의 주먹 등에 푸른 힘줄이 돋아납니다. 분노로 인해 눈가에 불꽃이 튑니다. 인내의 시간은 이제 끝났습니다. 사람을 기계 부속품만도 못하게 여기는 저 괴물들을 향해 미나는 복수의 칼날을 갈기 시작합니다. 오유선 사장. 당신이 짓밟은 그 눈물들이 모여 당신의 성을 집어삼킬 파도가 될 겁니다. 이제 당신이 지은 죗값을 치를 시간이에요. 미나는 자리에 돌아와 다짐합니다. 이제 더 이상의 자비는 없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정적 속에서 미나의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인사팀 신입사원이라는 신분은 그녀에게 아주 훌륭한 방패이자 창이 되었죠. 미나는 내부 전산망의 가장 깊숙한 곳, 일반 직원들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비밀 폴더를 열어젖힙니다. 그곳에는 화려한 골드 팰리스의 회계 장부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화면 가득 메우는 붉은색 수정 기록들. 그것은 단순한 오타 정정이 아니었습니다. 직원이 밤샘 근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퇴근 시간을 오후 6시로 강제 조작한 정황, 그리고 쓰지도 않은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 연차 수당을 가로챈 악질적인 수법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미나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안진주 부사장의 특별 지시 사항이었습니다. 불평하는 자는 즉시 해고 사유를 만들 것, 퇴직금 정산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각서 작성을 강요할 것. 이것은 경영이 아니라 약탈이었습니다. 미나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이 모든 자료를 외장 하드에 복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휴대전화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겁니다. 선배, 저예요. 미나. 지금 말씀드렸던 그 자료들 거의 다 정리됐어요. 이제 선배가 움직여줄 차례예요. 수화기 저편의 주인공은 미나의 고등학교 선배이자 집요하기로 소문난 사회부 베테랑 강 기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며칠 전부터 이 비밀스러운 작전을 모의해왔습니다. 미나야, 안 그래도 나도 이쪽 바닥 뒤지고 있었어. 그런데 생각보다 더 심각하더라. 내가 퇴직금 한 푼 못 받고 쫓겨난 전직 직원들을 수소문에서 만나봤거든. 벌써 30명이 넘어. 그 사람들 오유선 사장이 뒤로 압박 넣고 협박해서 숨죽이고 살고 있더라고. 어떤 분은 자녀 등록금 때문에 울면서 사정했는데도 오유선이 면전에서 침을 뱉었다더군. 예상은 했지만 정말 짐승만도 못하네요. 선배, 제가 지금 보내는 자료에는 노동법 위반 리스트뿐만 아니라 안진주 부사장의 학위 위조를 증명할 뉴욕 현지 대학의 회신 메일도 포함되어 있어요. 기부금 입금 내역과 대필 작가 명단까지 전부 다요. 뭐? 학위 위조 증거까지 확보했다고. 이민아, 너 정말 대단하다. 이거 터지면 골드 팰리스는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서 도덕성까지 완전히 박살 날 거야. 오유선과 안진주,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가. 선배, 기사 나가는 시점은 제가 신호드릴 대로 맞춰주세요. 그들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착각하는 그 순간 가장 처참하게 떨어뜨려야 하니까요.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미나는 통화를 끝내고 모니터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응시합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순진한 신입사원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스스로 악마의 목을 칠 칼이 되기로 한 복수자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골드 팰리스의 금빛 네온 사인이 오늘따라 유난히 위태롭게 일렁입니다.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들은 대개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해 돌아가고 있으며 모든 찬사는 당연한 권리라고 믿는 것이죠. 안진주 부사장에게 오늘 아침은 유난히 상쾌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화려한 모습과 명품 정장은 완벽했고 이제 곧 자신의 성공 신화를 다룬 기사가 또 하나 터져 나올 것이라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경제지 강 기자님이라고 하시는데 급하게 확인하실 내용이 있다고 연결을 요청하십니다. 강 기자? 아, 지난번에 내 인터뷰 따갔던 그 사람? 드디어 기사가 나오나 보네. 연결해. 이번엔 또 나를 얼마나 대단한 경영인으로 그려냈을지 궁금하니까. 진주는 기대감에 부푼 채 전화를 낚아챕니다. 목소리는 한껏 우아하게 다듬었습니다. 어머, 강 기자님. 안 그래도 연락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 특집 기사 제목은 정해졌나요? 호텔계의 젊은 거인 뭐 이런 건가?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강 기자의 목소리는 안진주의 예상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축하의 인사가 아니라 얼음장보다 차가운 사실 확인이었죠. 부사장님, 축하 기사가 아닙니다. 지금 제보가 들어와서 확인차 전화드렸습니다. 뉴욕대 박사 학위 말입니다. 현지 대학 측으로부터 학위 수여 명단에 안진주라는 이름이 없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부금 입금 내역과 논문 대필 작가의 자술서까지 확보한 상태인데 이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뭐? 그게 무슨?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그거 다 헛소문이야. 감히 누구한테 그런 질문을 해. 안진주의 목소리가 보기 흉하게 갈라집니다. 우아하던 가면이 단 한 통의 전화로 박살나는 순간이었죠. 강 기자는 대답 대신 추가 제보된 노동법 위반 리스트와 퇴직금, 미지급 내역까지 의졸입니다. 안진주는 전화를 내팽개치듯 끊어버리고 책상 위의 물건들을 쓸어버립니다. 범인은 단 한 명뿐입니다. 이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던 그 여자 이민아. 인사팀 이민아,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당장. 진주는 미친 듯이 비서실과 연결되는 인터폰을 누르며 발악합니다. 방에 들어선 미나를 보자마자 안진주는 발작하듯 달려듭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은 짐승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안진주는 미나의 멱살을 움켜쥐며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내뱉습니다. 너 뭐야? 감히 내까짓게 내 앞길을 막으려고 해? 내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내 뒤에 우리 엄마가 있고 이 거대한 골드 팰리스가 있어. 넌 그냥 여기서 밟으면 터지는 파리 목숨이라고. 부사장님, 지금 손이 너무 떨리시네요. 무엇이 그렇게 두려우신가요? 평생 가짜로 쌓아 올린 그 모래성이 한순간에 파도에 쓸려 내려갈까봐 겁나시나요? 억울하게 쫓겨난 직원들의 눈물, 그게 부사장님의 화려한 왕관을 녹이고 있다는 걸 왜 모르세요? 이민아 씨, 아니 이민아 사원. 이거 협박이야? 원하는 게 뭐야? 돈? 그래, 돈 때문이지. 얼마면 돼? 내가 상상도 못할 금액 그냥 줄게. 그리고 경험 쌓으려면 일개 사원으론 안 되지. 당장 내가 진급시켜 줄 테니 여기서 멈춰. 우리끼리 좋게 끝낼 수 있잖아. 안진주는 돈과 진급을 조건으로 미나와 거래를 하려 합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호령하던 부사장의 모습은 간대없고 죄가 들통날까 두려운 범죄자의 비루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미나는 대답 대신 안진주에게 비웃음을 날리며 뒤돌아 사무실을 나갑니다. 으악! 이민아! 가만 안 둬. 죽여버릴 거야. 내가 이렇게 무너질 것 같아?
안진주의 비명은 폐쇄된 방 안에서 공허하게 메아리칩니다. 공포는 이제 안진주의 심장을 깊숙이 옥죄기 시작했습니다. 위조된 인생의 종말이 그녀의 발밑까지 성큼 다가와 있었습니다. 화려함의 극치였던 사장 집무실은 이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오유선 사장의 책상 위에는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사람들의 눈물이 서류 뭉치가 되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한때는 돈으로 다 입을 막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이 터져나오자 댐이 무너지듯 사방에서 소송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사색이 된 얼굴로 문을 열고 들어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합니다. 사 사장님, 방금 법원에서 온 통지서들입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소송을 제기한 전 직원이 30명을 넘어섰고 방금 김 지배인님 측에서도 부당해고 및 산재 불인정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접수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들어온 소송만 50건이 좋게 넘습니다. 이대로라면 법인 계좌가 압류될 수도. 오유선은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책상 위 고가의 크리스털 컵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뭐? 50건? 그 미천한 것들이 감히 누구를 상대로. 내가 그동안 먹여 살려준 게 얼마인데 이제 와서 은혜를 원수로 갚아? 김 지배인 그 인간도 그래. 감히 내 호텔 로비에서 피를 뿌려 영업 방해를 해놓고 소송? 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법무팀에 돈 쏟아붓는 이유가 뭐야? 당장 다 막으라고 해. 오유선은 발악했습니다. 명품 구두로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짓밟고 벽에 걸린 고가의 그림을 손톱으로 긁어대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뱉었죠. 하지만 분노도 잠시 거울에 비친 자신의 초췌한 모습과 텅 빈 금고를 떠올리자 서늘한 공포가 엄습합니다. 이 위기를 탈출할 현금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번뜩이며 지나가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난번 호텔 매수에 관심을 보였던 수수한 차림의 노인 고선영이었죠. 오유선은 심호흡을 하며 헝클어진 머리를 정리합니다. 바닥에 던졌던 서류들을 발로 밀어 책상 밑으로 숨기고 비서에게 날카롭게 지시를 내립니다. 당장 고 여사 불러와. 비서실 최고급 세단 보내고 호텔에서 가장 비싼 다과 준비해. 최고급 보이차에 장인이 만든 한과까지 아주 극진하게 대접할 준비하라고. 내 인격이 얼마나 고결한지 보여줘야 하니까. 1시간 뒤 고선영의 집 앞에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섰고 그 안에서 깔끔한 정장을 입은 오유선의 비서가 내립니다. 고 여사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유선 사장님의 비서입니다. 지금 당장 모시고 오라는 사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함께 가시죠. 오유선 사장은 약속도 안 잡고 무작정 차부터 보내나요? 미리 약속을 잡아도 만날까 말까인데 굉장히 무례하군요. 오 사장의 인성과 품격은 듣던 대로 바닥이군요. 고선영의 말에 비서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오해십니다, 여사님. 오 사장님께선 지금 바쁜 업무가 있으시지만 고 여사님께 좋은 제안을 하신다며 저희 골드 팰리스의 최고급 세단을 보내 예를 갖추시는 겁니다. 비서의 떨리는 목소리에 고선영은 헛웃음을 터뜨립니다. 좋은 제안? 좋아요. 가보죠. 하지만 저 것만 번지르르한 차로는 안 갑니다. 내 차로, 내 남편이 운전하는 차로 갑니다. 당신들과는 한순간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오유선이 보낸 최고급 세단은 허탕을 쳤습니다. 선영은 그 화려한 차를 거절하고 남편 상혁이 직접 운전하는 10년 된 국산 SUV를 타고 정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비서가 미리 준비시킨 발레 파킹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상혁은 눈길도 주지 않고 직접 주차합니다. 화려한 발레 파킹 직원들이 당황하는 사이 선영은 평상복 차림으로 당당하게 로비를 가로질러 접견실로 들어섭니다. 아유 고 여사님,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죠?
고 여사님께 좋은 승차감을 선물하고 싶어 고급 세단 한 대를 보냈는데 직접 오시다니 정말 소탈하시기도 해라. 오 사장의 말에 선영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집니다. 약속도 잡지 않고 차부터 보내시다니요. 오 사장님의 품격 잘 보았습니다. 선영의 말에 오 사장의 표정은 잠시 화로 덮였으나 이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사람 좋은 표정을 짓습니다. 오해십니다, 여사님.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많은 업무가 있어 머리도 식힐 겸 여사님을 초청한 것이지요. 제가 제공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방법으로요. 그러지 마시고 여기 앉으셔서 이 차 좀 드셔보세요.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귀한 차랍니다. 오유선의 눈동자는 불안하게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영이 여전히 평생 모은 푼돈을 투자하려는 어리숙한 노인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여사님, 제가 지난번에 700억 제안 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사실 이 호텔 가치가 좋기 1000억은 넘는데 제가 우리 여사님 인상이 너무 좋으셔서 큰 결심했어요. 딱 500억, 절반 가격에 드릴게요. 이건 제 인생 마지막 선물이나 다름없어요. 지금 당장 계약하시죠? 오유선은 준비한 서류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립니다. 선영은 오유선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봅니다. 그 눈빛은 먹잇감을 노리는 사냥꾼보다 더 날카롭고 대지를 감싸는 눈처럼 차가웠습니다. 오 사장님, 사람이 물건을 팔 때는 마음과 양심도 같이 파는 법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이미 양심을 버린 지 오래라. 내 눈에는 이 호텔이 500억이 아니라 5원짜리 가치도 없어 보이는군요. 아니, 여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시나요? 500억이면 거저예요. 지금 사소한 법적 분쟁이 좀 있어서 그렇지 이 성 같은 호텔이 어디 가겠어요? 성? 아니요, 이건 성이 아니라 당신이 쌓아올린 죄악의 무덤입니다. 50건의 소송, 김 지배인의 피눈물. 당신은 이 호텔을 팔아 도망칠 생각만 하겠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 호텔에 관심을 가졌던 건 돈이 남아서가 아닙니다. 당신들 같은 괴물 때문에 피눈물 흘린 근로자들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였지. 500억? 아니요. 당신은 이제 땡전 한 푼 못 건지고 이 성에서 쫓겨나게 될 겁니다. 내가 이미 당신들의 채무 관계와 불법 행위를 다 파악했거든. 법대로 하면 당신은 감옥행이고 이 호텔은 경매로 넘어가겠지. 그때 되면 내가 사든지 말든지 알아서 합니다. 만약 내가 사게 된다면 정당한 가격으로 당신이 짓밟은 사람들에게 돌려줄 겁니다. 여사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오해가 있었나 보군요. 저에게 들어온 소송. 이것은 모두 돈이 필요해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는 자들의 음모입니다. 음모? 기가 차네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여태 당신이 저지른 모든 악행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비로소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라고요. 선영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그런 선영을 바라보는 오유선은 몸을 바들바들 떱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처음 생각 그대로 저희 호텔을 좀 인수해 주세요. 살려주십시오. 잘못은 내가 아니라 당신 발밑에 엎드려 울던 사람들에게 비세요. 그리고 이 차. 맛이 참 없군요. 사람 진심이 안 담긴 물은 그저 구정물일 뿐입니다. 선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갑니다. 고선영이 로비를 가로질러 나가는 길은 단순한 퇴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시대의 종말이자 새로운 질서의 선포였습니다. 대리석 바닥을 울리는 그녀의 일정한 발소리에 로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직원들의 시선이 약속이라도 한 듯 멈춰 섭니다. 평범하고 수수한 차림의 할머니. 하지만 그녀의 등 뒤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위엄은 수천만 원짜리 명품으로 도배한 오유선에게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진짜 주인의 기품이었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허리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강요된 복종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경외심이었습니다. 인사팀의 신입사원인 줄만 알았던 미나의 조모가 사실은 거대한 파도를 몰고 온 거인이었다는 사실에 직원들은 전율합니다. 선영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그들의 지친 얼굴과 거친 손마디를 하나하나 눈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이 화려한 금빛 감옥이 너희의 영혼을 얼마나 갉아먹었니? 내가 이 썩은 성벽을 이어받아 무엇하겠느냐? 선영은 결심합니다. 오유선이 구걸하듯 내민 골드 팰리스 인수 제안을 완전히 폐기하기로 말입니다. 죄악으로 쌓아 올린 대리석 위에는 아무리 좋은 꽃을 심어도 결국 시들 뿐이라는 것을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썩은 뿌리는 도려내는 것이 아니라 아예 갈아엎어야 하는 법이죠. 선영은 남편 상혁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집으로 왔습니다. 잠시 침묵하다 상혁과 미나에게 말합니다. 상혁 씨, 미나야. 나 이 호텔 인수 안 한다. 이 추악한 욕망의 찌꺼기를 내 돈 주고 살 이유는 단 1원도 없어. 여긴 그냥 무너지게 두자고요. 스스로 쌓은 죄악에 짓눌려 가루가 되도록 말이야. 당신 뜻이 그렇다면 그래야지. 그럼 이제 어디로 갈까? 우리를 위해 정성껏 밥을 지어주던 그곳으로 가요. 화려하진 않아도 사람 냄새가 나고 눈물 젖은 빵을 나누던 그곳. 거기가 진짜 우리가 머물 곳이에요. 결단은 끝났습니다. 이제 비겁한 5성급의 시대는 저물고 진심을 담은 들꽃의 시대가 올 것입니다. 분노는 힘이 되고 진실은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됩니다. 오유선과 안진주가 쌓아 올린 가짜 왕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로비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의 떨림을 통해 들려옵니다. 선영은 이제 폐허가 될 이곳을 미련 없이 뒤로하고 진정한 환대가 있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무너진 폐허 위에 선영이 심을 새로운 꿈. 그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이자 우리 모두가 잃어버렸던 사람의 향기일 것입니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한 조명 아래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어두운 곳을 묵묵히 밝힐 때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높고 화려한 곳을 우러러보지만 고선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오만함으로 가득 찬 골드 팰리스의 금빛 유혹을 뒤로하고 낡고 소외되었던 들꽃 호텔로 왔습니다. 그곳에는 20년 세월 찬 바람을 견디며 지켜온 사람의 온기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화선이 직접 덮은 고소한 차 한 모금을 천천히 음미합니다. 정적을 깨고 선영이 꺼낸 말은 화선 부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박 사장님, 화선 씨. 두 분이 이 집을 지켜오느라 겪으신 고생, 제가 다 살 수는 없겠지만 이 들꽃 호텔 저한테 넘기시겠어요? 제가 시세의 딱 2배를 드리겠습니다. 네. 여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세의 2배라니요. 여사님, 저희 도와주시려 그러시는 거 알지만 이건 너무 과분합니다. 저희가 염치가 있지 절대 그렇게는 못 받아요. 맞습니다. 여사님, 이 낡은 건물이 뭐라고. 저희는 그저 알아봐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는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선영은 화선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맞잡으며 말합니다. 민폐라니요. 이건 제 투자이자 제 남은 생의 가장 귀한 결과물입니다. 20년 동안 옆집 괴물 같은 호텔의 텃세를 견디며 이 온기를 지켜내신 값이에요. 그 돈으로 빚부터 청산하세요. 그리고 이 호텔의 경영자는 여전히 2분입니다. 저는 그저 이 낡은 껍데기를 새롭게 입혀줄 든든한 후원자가 되고 싶은 것뿐이에요. 선영의 진심 어린 눈빛에 결국 화선의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그것은 단순히 건물을 사는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으로 점철된 그들의 세월에 대한 국가대표급 위로이자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돕는 희망의 씨앗이었습니다. 들꽃 호텔에 봄바람이 불기 시작할 무렵 이 소식은 담장을 넘어 옆집 골드 팰리스로 흘러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의 반응은 선영의 예상대로 천박한 비웃음뿐이었죠. 오유선 부부는 딸 안진주와 함께 수백만 원짜리 와인을 마시며 콧방귀를 낍니다. 어머 세상에. 얘 진주야. 들었니? 그 고선영이라는 할머니 결국 사고를 쳤대. 글쎄 그 낡아빠진 들꽃 호텔을 시세 2배나 주고 샀다지 뭐니? 호구도 그런 호구가 없어 정말. 안진주는 입가에 조소를 띠며 거만하게 소파에 몸을 기댑니다. 하, 정말 노망이라도 난 거 아니에요? 곰팡이 냄새나는 그 무덤 같은 건물을 왜 사? 돈이 썩어 넘쳐도 그렇지. 엄마, 거긴 리모델링비가 더 나올걸요? 아마 공사하다가 건물이 폭삭 내려앉을지도 몰라요. 그 거지 같은 곳에서 이민아랑 같이 망하는 꼴 보겠네. 푸하. 재밌겠다. 아이고 통쾌해. 안평국도 옆에서 신문을 보며 거듭니다. 역시 근본 없는 돈은 쓰는 법도 모르는 법이지. 5성급 골드 팰리스가 바로 옆에 버티고 있는데 거기서 뭘 하겠다고. 인테리어 좀 바꾼다고 똥차가 벤츠되나? 그냥 할머니 안목이 딱 그 수준인 거지. 맞아. 낡아빠진 할머니가 낡아빠진 호텔을 인수했다니 끼리끼리 잘 노는 셈이지. 진주야 신경 꺼. 우린 그냥 저 할머니가 그 낡은 집구석에서 돈을 어떻게 날려먹는지 구경이나 하면 돼. 내일 기사 내보낼 준비나 해. 우리 호텔 신규 멤버십 런칭하는 걸로. 저런 흙탕물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지. 오유선 일가는 승리감에 취해 축배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이 짓밟아온 들꽃이 선영의 손에서 어떤 불꽃으로 피어날지 감히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그들의 비아냥거림이 깊어질수록 선영의 거대한 복수는 더 조용하고 치밀하게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유선과 안진주의 비웃음이 차갑게 식어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을 새로 빚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막강한 자금력은 전국의 이름난 대목장들을 한 곳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못 하나 쓰지 않고 짜맞춘 석가래가 하늘을 향해 유려한 곡선을, 그리고 그 아래로 현대적인 통유리를 배치해 북한강의 거대한 물결을 실내로 온전히 끌어들였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마침내 베일을 벗은 그곳은 더 이상 초라한 3성급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예전 그대로인 들꽃 호텔. 하지만 그 이름이 품은 무게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천년의 세월을 견딘 소나무 향이 코끝을 깊게 감싸 안습니다. 로비 바닥은 은은한 빛을 머금은 천연 석재로 마감되었고 천장에는 수천 개의 자개 조각이 은하수처럼 빛나며 방문객의 시선을 압도합니다. 객실은 더욱 경이롭습니다. 한지 문 너머로 비치는 부드러운 달빛과 현대적인 럭셔리 욕조가 공존하는 공간. 한복의 고운 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가장 낮은 목소리로 최고의 환대를 건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선영이 전 세계에 바치는 한국의 미학이자 진심이었습니다. 골드 팰리스의 옥상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안진주는 쥐고 있던 와인 잔을 떨어뜨릴 뻔합니다. 망원경 렌즈 너머로 보이는 들꽃. 호텔의 모습은 그녀가 똥차라 비하했던 과거를 비웃기라도 하듯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말도 안 돼. 엄마, 저게 정말 그 곰팡이 나던 들꽃 호텔 맞아? 이름도 안 바꾸고. 그대로 쓰길래 돈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저 석가래 좀 봐, 미친 거 아냐? 무슨 한옥이 저렇게 세련됐어? 우리 로비 대리석보다 저 자개가 훨씬 더 비싸 보이는데. 이름도 안 바꾸는 거 보니까 수준 알만하네. 그래봤자 기와집이지. 저거 다 돈지랄이야. 요새 누가 저런 고리타분한 한옥에 자러 간대? 호텔은 모름지기 번쩍거리는 금칠이 최고인 거야. 진주야, 너 똑똑히 봐. 저건 그냥 껍데기만 바꾼 민속촌일 뿐이라고. 근데 엄마,
저기 주차된 차들 좀 봐. 번호판이 외교관 차량 아냐? 게다가 저기 정원에 서 있는 사람들. 지난번 뉴스에 나왔던 해외 유명 CEO들 같은데 우리 호텔엔 오지도 않던 사람들이 왜 저 들꽃 따위에 줄을 서냐고. 오유선은 히스테릭하게 소리를 지르며 와인 잔을 벽에 던져 박살냅니다. 그건 그 노인네가 동정심 유발해서 불러 모은 거겠지. 진주 너 당장 재무팀 불러. 대출 더 당길 수 있는 대로 다 끌어모아. 쟤들이 한옥이면 우리는 순금이야. 로비, 기둥부터 천장까지 싹 다 금박으로 입혀버려. 우리 골드 팰리스가 이름값 못하면 안 되지. 쟤들보다 10배, 아니 100배는 더 번쩍거리게 만들라고. 알겠어? 오유선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들꽃 호텔의 고결한 품격을 이기기 위해 그녀는 역설적으로 가장 천박한 탐욕을 선택했습니다. 이미 바닥이 드러난 금고를 외면한 채 무너져가는 자존심을 지키려 대출이라는 독이 든 성배를 들이켜기 시작한 것이죠. 화려한 금치를 더할수록 골드 팰리스의 그림자는 더욱 짙게 드리워집니다. 반면 달빛을 머금은 들꽃 호텔의 기와는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은 기품을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승부는 이미 시작되기도 전에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머물 곳은 차가운 금속이 아니라 진심이 깃든 나무와 흙이었으니까요. 불안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합니다. 들꽃 호텔의 고결한 기품에 압도당한 오유선은 승부의 본질을 잊은 채 가장 천박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바닥을 드러낸 법인 계좌를 외면하고 제2금융권까지 손을 뻗어 무리한 대출을 감행합니다. 오직 옆집보다 더 번쩍거려야 한다는 일념하에 로비의 기둥마다 촌스러운 금치를 더하고 천장에는 무게조차 견디기 힘든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를 주렁주렁 매달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호텔의 품격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권력의 단발마 같은 비명이었습니다. 오유선은 평소처럼 자신이 이 사교계의 주인공이라 믿으며 연회장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녀가 등장하자마자 구름처럼 몰려들어 아부하던 정계 사모님들과 재계 부인들. 하지만 오늘 풍경은 평소와 180도 달랐습니다. 오유선은 애써 밝은 미소를 지으며 가장 친했던 국회의원 부인에게 다가갑니다. 어머 사모님, 여기 계셨네요. 이번에 저희 호텔 로비 인테리어 새로 한 거 아시죠? 조만간 귀한 분들 모시고 프라이빗 파티 한번 열까 하는데. 의원 부인은 오유선이 다가오자마자 샴페인 잔을 든 채 싸늘하게 몸을 돌립니다. 아, 오 사장님 오셨네요. 미안해요. 제가 지금 다른 분이랑 선약이 있어서요. 요즘 뉴스 보니까 아주 시끄럽던데 그런 자리에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면 구설에 오르기 딱 좋지 않겠어요? 오유선의 손이 허공에서 민망하게 멈춥니다. 그녀가 다른 테이블로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사람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피하듯 홍에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시선을 회피합니다. 등 뒤에서는 차가운 수군거림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힙니다. 세상에 얼굴 두꺼운 것 좀 봐. 딸은 학위 위조로 경찰 조사받는다면서 여길 어딜 기어나와? 그렇게 딸 학벌 자랑을 해대더니 그게 위조였어? 위조 주제의 자랑질이라니 뻔뻔하기도 하지. 그러게나 말이에요. 직원들 피눈물 짜서 금칠하면 뭐해? 천박하기는. 이제 골드 팰리스는 근처도 가지 마요. 품격 떨어진다고 소문 다 났어. 자신이 돈으로 샀다고 믿었던 인맥들은 모래알처럼 흩어졌습니다. 사교계에서 갑질 호텔, 가짜 박사 집안이라는 낙인은 파산 선고보다 더 잔인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오유선은 버티지 못하고 도망치듯 파티장을 빠져나옵니다. 연회장에서 도망치듯 나와 도착한 집무실에는 그녀를 위로할 사람 대신 파멸의 소식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사색이 되어 문을 열고 뛰어들어옵니다. 사 사장님, 방금 은행에서 최종 통보가 왔습니다.
이번 달 이자가 입금되지 않으면 내일 아침부로 채권단이 진입하고 압류 절차에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부사장님 학위 위조와 뇌물 공여 혐의로 검찰에서 지금 막 출석 요구서가 도착했습니다. 오유선은 비서가 들고 있던 서류를 낚아채 찢어버리며 머리를 감싸쥐고 절규합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어떻게 지켜온 성인데. 인테리어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인데 압류라니. 진주야. 진주 어디 있어? 내 딸 데려와.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금치를 더할수록 호텔은 더 어두워졌고 크리스털을 달수록 그 무게의 천장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오유선이 그토록 사랑했던 금빛 조명들이 하나둘 전멸하며 골드 팰리스의 마지막 밤이 깊어만 갑니다. 법은 눈물이 없고 정의는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화려한 금칠로 치장했던 골드 팰리스의 심장부에 마침내 차가운 금소금이 울려 퍼집니다. 안진주 부사장의 학위 위조와 업무방해, 그리고 노동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입니다. 로비 한복판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골드 팰리스의 가짜 권위는 유리잔처럼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이때 집무실에서 비명을 지르며 뛰어내려온 오유선과 안평국이 수사관들을 막아섭니다. 한때 사교계의 여왕이라 불리던 품위는 간데없고 시장 바닥에 악다구니만 남은 추태가 벌어집니다. 오유선은 수사관의 팔을 핥히며 비명을 지릅니다. 이거 안 나.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 당신들 미쳤어? 우리 딸이 누군 줄 알고. 당장 서장 불러와. 내 옷깃 하나라도 상하면 당신들 평생 감옥에서 썩게 할 줄 알아. 안평국은 수사관의 멱살을 잡으려 들며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이 무식한 놈들아. 우리 안진주가 뉴욕 박사야. 어디서 이런 근거 없는 종이 쪼가리를 들고 와서 난리야. 이 호텔이 얼마짜린 줄 알아? 당장 안 나가. 안진주는 명품 백으로 수사관의 얼굴을 내리치려다 제압당합니다. 바닥에 엎어진 채 엄마, 아빠, 나 좀 살려줘. 라고 울부짖는 그녀의 머리칼은 헝클어지고 그토록 자랑하던 명품 옷은 먼지 구덩이에 구릅니다. 지켜보던 직원들과 투숙객들은 그 추잡한 광경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합니다. 안진주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찰칵 소리가 로비 전체에 경종처럼 울려 퍼집니다. 야, 이민아, 이 나쁜 년아, 내가 감히 나를 망가뜨려. 안진주의 고함 소리가 로비에 서 있던 미나를 향합니다. 미나는 대답도 하지 않고 입꼬리를 올려 웃어 보입니다. 약이 오를 대로 오른 안진주의 모습이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야, 이년아, 너 당장 해고야. 내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 내가 가만 안 둬. 내 망할 조부모들까지 다 죽여버릴 거야. 오유선은 눈에 핏대를 세우며 미나에게 말합니다. 발광하는 오유선에게 미나는 조용히 다가가 한마디 합니다. 뭐? 해고? 웃기지도 않네요. 난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고 오늘 처리됐어. 난 더 이상 이 더러운 호텔 직원이 아니라고. 그리고 우리 조부모님과 나를 함께 죽이겠다고. 아줌마. 지금 처한 현실부터 똑바로 직시하세요. 미나의 말에 더 이상 대꾸도 하지 못하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는 오유선.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껍데기뿐입니다. 딸이 유치장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을 때 오유선 부부의 성벽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빚으로 쌓아올린 금박은 독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법원 집달관들이 들이닥쳐 호텔 곳곳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로비의 거대한 샹들리에부터 오유선이 아끼던 명품 가구들까지 탐욕의 흔적 위로. 압류라는 두 글자가 잔인하게 박힙니다. 이어진 경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갑질 호텔, 저주받은 터라는 소문이 파다한 이 건물을 사려는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유찰에 유찰이 거듭될수록
오유선의 자산 가치는 휴지 조각이 되어갔습니다. 결국 서울시가 이 건물을 감정가의 3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에 매입하기로 결정합니다. 사적 욕망의 상징이었던 공간을 시민들을 위한 문화, 복합센터 및 공공창업 지원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었죠. 강제 집행관들이 오유선을 끌어내기 위해 집무실 문을 강제로 개방합니다. 오유선은 책상 다리를 붙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악합니다. 오유선은 집무실 바닥에 드러누워 발길질합니다. 못 나가. 내 호텔이야. 서울시가 뭔데 내 걸 뺏어가. 이 도둑놈들아. 차라리 날 죽이고 나가라고. 여긴 내 성이야. 내가 어떻게 만든 건데. 안평국은 옆에서 고가의 도자기 파편을 집어 던지며 발악합니다. 이놈들. 시장 나오라 그래. 우리 인맥이 누군 줄 알고 이래. 이거 다 불법이야. 하지만 집행관들의 손길은 단호했습니다. 오유선은 머리채가 헝클어진 채 경비원들에게 들려 로비 밖으로 끌려 나옵니다. 그녀가 그토록 무시했던 호텔 입구 대리석 바닥 위로 오유선의 몸이 내팽개쳐집니다. 그 순간 호텔 정문에 화려한 GOLD-PALAC 간판이 크레인에 의해 철거됩니다. 육중한 간판이 바닥으로 추락하며 굉음과 함께 박살납니다. 오유선은 길바닥에 주저앉아 찢어진 옷매무새를 부여잡고 허망하게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 금딱지들. 내 돈들. 서울시 관계자들이 건물을 접수하며 외칩니다. 오늘부로 이곳은 시민 모두의 공간입니다. 이 선언과 함께 오유선 부부는 단 한 푼의 보상금도 건지지 못한 채 자신들이 짓밟았던 흙바닥으로 완전히 추락했습니다. 속 시원한 정의의 칼날이 골드팰리스라는 탐욕의 심장을 관통한 순간이었습니다. 파멸은 때로 이성보다 광기를 먼저 불러옵니다.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 길거리에 나앉은 오유선과 안평국에게 남은 것은 반성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뒤틀린 증오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몰락이 죄의 대가라는 사실을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집 들꽃 호텔이 없었다면, 고선영이라는 노인네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화려한 성주로 살았을 것이라며 스스로를 세뇌했죠. 초라한 짐가방 몇 개를 내팽개친 오유선 부부가 들꽃 호텔 정문에 나타납니다. 한때 사교계를 주름잡던 우아한 코트는 오물로 얼룩졌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번들거립니다. 안평국의 손에는 인근 주유소에서 사온 휘발유통이 들려 있습니다. 고선영, 이 여편네야 당장 나와. 내가 우리 호텔을 뺏어 우리 진주를 감옥에 보내고 내년만 여기서 잘 먹고 잘 살 것 같아? 다 죽여버릴 거야. 여기 다 불태워버릴 거라고. 안평국은 휘발유 통 뚜껑을 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립니다. 흐흐. 그래, 같이 죽자. 우리 성이 무너졌는데. 이깟 기와집이 살아남을 줄 알았어? 여기가 타오르는 걸 봐야 내 속이 시원하겠어. 당황한 직원들이 달려나오자 안평국은 미친 듯이 휘발유를 바닥에 뿌려댑니다. 평화롭던 들꽃 호텔의 지독한 기름 냄새가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호텔 문이 천천히 열리며 선영이 걸어 나옵니다. 그녀의 곁에는 상혁과 미나 그리고 화선 부부가 단단한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선영은 기름이 뿌려진 바닥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련한 짐승을 보듯 차가운 연민의 눈으로 오유선을 내려다봅니다. 오 사장님, 끝까지 비겁하군요. 당신이 잃은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의 돌이라는 걸 아직도 모르겠습니까? 닥쳐. 돌이? 그딴 게 밥 먹여줘? 내가 내 돈 다 가져갔잖아. 내 1,000억. 내 골드 팰리스. 그거 다 내놔. 안 내놓으면 지금 당장 여기 불 질러버릴 거야. 지르세요. 지를 수 있다면 질러보라고. 하지만 당신이 태우는 건 이 건물이 아니라 당신들에게 남은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박 사장님 부부가 20년을 참아온 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당신들이 스스로 멈추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선영의 기세에 눌린 안평국이 주춤하는 사이 신고를 받은 경찰들이 들이닥칩니다. 안평국은 휘발유 통을 내던지며 저항하지만 순식간에 제압당하고 오유선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습니다. 이 씹어먹어도 모자랄 인간들아. 우리 진주를 무너뜨린 것도 모자라 나와 내 남편. 그리고 우리 골드 팰리스까지 집어삼켜? 그러고도 니들이 무사할 것 같아. 오유선의 발악이 호텔 전체를 집어삼키지만 그중 아무도 겁내는 사람이 없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는 인간이 얼마나 불쌍하냐. 미나야 봐라. 저것이 인간의 바닥이다. 선영은 옆에 서 있던 미나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은졸입니다. 오유선과 안평국은 수갑을 찬 채 경찰차 뒷좌석으로 거칠게 밀어 넣어집니다. 차창 너머로 끝까지 선영을 향해 저주를 퍼붓는 오유선의 입모양이 보이지만 선영은 더 이상 보지 않습니다. 그녀는 미련 없이 뒤돌아 들꽃 호텔 안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선영이 들어서자 로비에 모여있던 직원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맞이합니다. 선영은 화선 부부의 떨리는 손을 잡아줍니다.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더러운 냄새는 씻어내고 다시 꽃향기를 채웁시다. 봄이 오고 있으니까요. 광기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빼앗긴 들에도 마침내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봄은 오직 진심을 지키고 인내한 자들에게만 허락된 가장 눈부신 축복이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었느냐로 결정됩니다. 여기 한때는 무너져가던 3성급 호텔이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기적의 장소가 된 들꽃 호텔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곳에 아주 특별한 잔치가 열리는 날입니다. 화려한 금칠은 없지만 사람의 온기와 자연의 빛으로 가득 찬 공간. 그곳에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오릅니다. 정원 가득 은은한 생화 향기가 퍼집니다. 미나와 영연의 결혼식. 화려한 드레스 대신 단아한 한복을 차려입은 미나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행복이 서려 있습니다. 하객들의 면면은 더욱 놀랍습니다. 선영이 평생 사업을 하며 인연을 맺었던 전 세계의 정재계 귀빈들이 오직 이 신부를 축복하기 위해 한국의 작은 호텔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입을 모아 감탄합니다. 진정한 고급스러움은 바로 이런 것이군요. 한복의 고운 결이 바람에 흩날리는 정원. 버질로드 대신 깔린 비단길 위로 미나와 영연이 나란히 발을 내딛습니다. 줄에도 요란한 사회자도 없지만 자연의 바람소리와 하객들의 진심 어린 박수 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웁니다. 이때 멀리서 낯익은 얼굴이 보입니다. 미나의 곁에서 골드 팰리스의 추악한 진실을 세상에 알렸던 강 선배, 강 기자입니다. 그는 오늘만큼은 날카로운 펜 대신 축하의 박수를 들고 미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미나야, 오늘 정말 예쁘다. 오늘이라는 기적은 내가 만든 거야. 정말 고생 많았다. 미나는 수줍게 웃으며 화답합니다. 드디어 예식의 하이라이트인 부케 던지기 순서. 미나가 던진 것은 화려한 수입꽃이 아니라 들꽃 호텔의 이름을 닮은 소박하고 생명력 넘치는 들꽃 다발이었습니다.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 꽃다발은 미나의 오랜 친구이자 고된 직장 생활 속에서도 묵묵히 그녀를 응원해준 친구의 품에 안깁니다. 미나야, 나도 너처럼 꼭 단단하고 예쁘게 살아볼게. 고마워. 예식이 끝나고 하객들이 담소를 나누는 사이 미나와 영연은 호텔 처마 아래에 잠시 멈춰 섭니다. 영연은 미나의 손을 단단히 맞잡으며 그녀의 눈을 지그시 응시합니다. 미나야, 여기까지 오는 거 정말 험난했지? 하지만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여기서 지켜낸 건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야. 앞으로도 그 초심 잃지 않고 정말 사람 냄새 나는 호텔.
같이 경영하며 멋지게 살아보자. 네, 그래요. 화려한 5성급보다 더 깊은 향기가 나는 들꽃 호텔. 우리가 지킨 그 온기가 만리까지 퍼지도록 제가 더 노력할게요. 우리 정말 잘해봐요. 두 사람의 약속 위로 북한강의 윤슬이 반짝이며 축복을 건넵니다. 금으로 치장한 성벽은 무너졌지만 진심으로 쌓아 올린 들꽃의 성은 이제 막 눈부신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영자들의 탄생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들꽃 호텔은 본격적인 항해를 시작합니다. 고선영 회장이 가장 먼저 공을 들인 것은 화려한 외관이 아니라 그 안을 채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들꽃 호텔을 지키며 온갖 수모를 견뎌온 박화선, 장준우 부부를 명예 총지배인으로 추대했습니다. 평생 주인이었으나 머슴처럼 일하며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들에게 선영은 진정한 호텔리어로서의 명예와 품격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실무를 총괄하며 새로운 호텔 문화를 정착시킬 이민아와 진영현이 든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미나는 들꽃 호텔의 인사팀장으로서 가장 먼저 특별한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것은 경력직 채용이 아니라 명예의 회복이었습니다. 골드팰리스에서 부당하게 해고당해 병상에서 눈물을 흘렸던 김 지배인을 수석 지배인으로 복귀시켰고 퇴직금 한 푼 받지 못한 채 길거리에 나앉았던 전 직원 30여 명을 다시 불러 모았습니다. 여러분,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들꽃 호텔의 첫 번째 원칙은 직원이 행복해야 손님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눈치 보며 권리를 포기하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연차는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자유롭게 사용하십시오.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명절 상여와 특별 성과급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제가 이 시스템의 보루가 되어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미나의 발표가 끝나자 사무실은 정적에 휩싸입니다. 김 지배인은 떨리는 손으로 사원증을 어루만지며 눈시울을 붉힙니다. 골드팰리스에서 소모품 취급을 받으며 상처 입었던 직원들은 비로소 자신이 존중받는 인간임을 느낍니다. 미나 씨, 아니 팀장님. 덕분에 우리가 정말 사람 대접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 고객들을 향한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호텔은 직장이 아니라 집입니다. 인사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편은 즉각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직원들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스스로 호텔의 주인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치는 손님에게 건네는 미소에는 가식 없는 진심이 담겼고 객실 구석구석은 직원의 애정이 묻어나는 손길로 정갈하게 관리되었습니다. 미나가 구축한 들꽃 복지 시스템은 파격적이었습니다. 감정 노동에 지친 직원들을 위한 프라이빗 휴게실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 그리고 자녀 학자금 지원까지. 오유선이 금박을 입히는 데 썼던 그 막대한 돈을 선영과 미나는 직원들의 삶을 지탱하는 데 쏟아부었습니다. 영현은 화선 부부의 곁에서 이러한 철학을 체계적인 경영 시스템으로 안착시켰습니다. 숫자가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경영. 사람이 귀한 곳이라는 소문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화려함에 지친 여행객들은 들꽃 호텔의 따뜻한 환대에 매료되었고 이곳은 한국의 랜드마크를 넘어 전 세계인이 죽기 전에 꼭 방문하고 싶어하는 영혼의 안식처로 등극하게 됩니다. 들꽃 호텔의 따뜻한 봄볕이 들고 웃음꽃이 만개할 때 탐욕의 끝을 달렸던 이들의 계절은 혹독한 겨울 속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했고 그들이 휘두르던 무소불위의 권력은 이제 부메랑이 되어 그들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거실 TV 화면 속에는 오유선과 안평국의 최종 선고 재판 모습이 흘러나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건 모함이다, 함정에 빠진 것이다라며 끝내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두 사람은 서로의 탓을 하며 법정 한복판에서 서로를 핥히고 악다구니를 씁니다. 한때 사교계의 정점에 섰다는 그들의 모습에서 품격이란 이제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추악한 본성만이 껍데기를 벗고 드러날 뿐이었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담장 안 안진주에게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수의를 입고서도 여전히 자신이 골드 팰리스의 부사장인 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배식 시간이 되자 그녀는 찌그러진 식판을 발로 차며 교도관을 향해 악을 씁니다. 야, 이거 안 치워? 너희가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소장 불러와. 이딴 쓰레기 같은 음식을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당장 미디엄 레어로 익힌 스테이크랑 빈티지 와인 가져오라고. 내 몸에 손대지 마, 이 천박한 것들아. 그녀의 오만방자한 태도를 지켜보던 같은 방수감자들의 눈빛이 서늘하게 변합니다. 이곳은 돈도 명품 가방도 부모의 권력도 통하지 않는 약육강식의 세계였습니다. 방장 격인 여자가 천천히 일어나 안진주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야, 너 정신 못 차렸지? 여기가 내 집 안방인 줄 알아? 입 닥치고 조용히 처먹어, 이 가짜 박사년아. 이거나. 너 내가 누군 줄 알고. 너희들. 그래, 너희 원하는 거 다 줄게. 내 방에 가면 한정판 에르메스 백 있어. 그거 다 줄 테니까. 제발 그만 때려. 응? 백 하나면 너희 평생 먹고 살아. 그 말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의 눈에는 반성은커녕 여전히 돈으로 사람을 사려드는 안진주의 태도가 역겨울 뿐이었죠. 에르메스? 백? 야, 이 정신 나갔냐나. 여기서 백이 무슨 소용이야. 너는 내가 짓밟은 사람들 피눈물 값으로 여기 온 거야. 그 입에서 명품 소리 한 번만 더 나오면 그 주둥이를 아예 못 쓰게 만들어줄 테니까. 둔탁한 소리와 함께 안진주의 비명이 수감동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사라집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타인을 쓰레기 취급하며 무시하던 그 입술은 이제 비명과 신음만을 내뱉으며 바닥을 기어다닙니다. 그녀가 그토록 자랑하던 외모와 자존심은 지식여졌고 남은 것은 처절한 공포뿐이었습니다. 위조된 인생의 대가는 이토록 길고도 쓰라린 법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대지의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한때는 증오와 탐욕의 비명으로 가득 찼던 이 강변에 이제는 사람 사는 냄새와 낮은 웃음소리가 강물처럼 흐릅니다. 선영과 상혁은 화려한 회장님이라는 수식어를 뒤로하고 다시 소박한 옷차림으로 정원을 거닙니다. 그들의 손에는 세월의 검버섯이 피었지만 맞잡은 온기만은 청춘의 그것보다 뜨겁습니다. 멀리 정자 아래에는 들꽃 호텔의 새로운 기둥들이 모여 있습니다. 명예 총지배인으로 추대되어 이제야 제 옷을 입은 듯 편안해 보이는 화선과 준우 부부. 그리고 그들의 경험을 시스템으로 녹여내고 있는 미나와 영현. 네 사람은 정성껏 우려낸 차를 나누며 내일의 운영 방침이 아닌 오늘 정원의 새로 핀 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여보, 이제야 정말 봄이 온 것 같구려. 우리 미나가 저렇게 잘 해낼 줄 알았지만 화선 씨 부부와 함께 웃는 걸 보니 마음이 참 놓여요. 저게 진짜 호텔이고 진짜 사람 사는 풍경 아니겠소? 그러게요. 건물을 짓는 건 돈이면 금방이지만 숲을 가꾸는 건 사람의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법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 숲의 넉넉한 그늘이 되어주는 걸 보니 제 생의 마지막 과업은 다 한 것 같네요. 보세요, 저기 사람꽃이 제일 활짝 피었잖아요. 미나는 할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고 영현은 상혁의 말동무가 되어줍니다. 박화선 부부는 오늘 아침 막 따온 신선한 과일을 내오며 선영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자본으로 맺어진 계약 관계가 아니라 고난을 함께 통과한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가족의 탄생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저희가 만든 이 숲에서 두 분은 이제 편히 쉬시기만 하세요.
저희가 이 향기를 얼마나 멀리 보내는지 꼭 지켜봐 주세요. 선영은 정원 구석 바위 틈에 핀 작은 들꽃 하나를 지그시 바라봅니다. 비바람에 꺾일 듯 하면서도 끝내 향기를 잃지 않았던 그 강인함. 그것은 곧 미나였고 화선 부부였으며 이 영상을 지켜보는 우리네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래, 꽃은 결국 저물겠지만 그 향기는 만리를 돌아 누군가의 가슴에 영원히 머무는 법이지. 이 향기가 세상의 모든 시린 가슴에 닿기를. 선영은 자신을 감싸 안은 가족들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마침내 봄은 왔고 그 봄은 이제 영원히 지지 않는 향기가 되어들 곳 호텔의 처마 끝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삶이라는 거친 파도 앞에서 홀로 외로이 서 계시지는 않나요? 세상이 여러분의 가치를 몰라주고 화려한 것들만 대접받는 현실에 지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낡고 소박한 들꽃도 진심을 다해 피어나면 거대한 대리석 성벽보다 더 깊은 향기를 남깁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의 진심이 누군가에게 닿는 그날, 당신의 삶에도 반드시 눈부신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들꽃 호텔의 불빛은 오늘 밤도 당신을 위해 따뜻하게 켜져 있습니다. 향기는 만리를 가고 진심은 영혼을 흔듭니다. 당신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신 상태 양호합니다. 계신 곳까지 잘 전달되었나요? 잘 전달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 하루를 공유해주세요. 다음엔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